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지방선거 관련 소식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이상일 전 국회의원, SBS의 정승민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두 분은 하셨습니까? 전 못했습니다. 내일 하려고요. 예, 저만 했군요. 저는 점심시간에 가서 이 SBS 바로 앞에 목일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사전투표를 하고 있던데 이번 사전투표 과연 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랜만 조금 잘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대통령 부부가 투표를 했는데 뭐 대통령을 취재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 앞에 먼저 이렇게 앞에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배려는 전혀 없네요. 수석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달라진 청와대 모습 예. 아닌가 싶은데요. 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통령 앞에 앞에 서 있어서 있고, 얼굴이 더 커 보여요. 예, 그 대통령이 투표를 마치고 나와서 만난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장애인 단체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아까도 자막이 나왔지만은 이 장애인들의 투표 접근성을 좀 확대해 달라. 뭐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투표소가 많고 또 이렇게 장애인들 접근이 안 되는 곳도 상당수 수백 곳이 되고 또 이 수어 통역사 여기 배치 안 된 투표소도 많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좀 접근성을 확대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들은 뒤에 이 사실상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 안 되는 거 알겠다. 앞으로 이 부분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보다 먼저 앞서서 사전투표소를 찾은 청와대 참모들도 이분들 만나서 그 어떤 해법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또 서로 논의를 했다고 하던데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손도 잡아주고 말이죠. 저기서 시위하신 분들은 소개 성과를 좀 거두신 것 같습니다. 예, 아 같이요. 예. 아무래도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투표 용지에 사실 뭐 사진 같은 게 없으니까 글자를 못 읽는 분들은 누구를 찍어야 될지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양한 방식의 좀 대안들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엔 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마 그동안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을 텐데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이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단순하게 투표장에 접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글을 못 읽는 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이냐,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투표장에 가는데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사실 의지만 있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대한 서둘러 주길 바라고요. 사실은 이것뿐 아니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게 우리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이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좀 개조를 해야 되고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이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시정은 빨리 안 되더라고요. 용인에 아주 큰 문화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연단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휠체어를 여러 사람들이 손으로 들고 올리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결하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예, 여야 지도부도 오늘 대부분 사전투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만 내일 대구를 가서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전투표와 관련한 여야 주요 정당 지도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6월 8일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 9일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자 추미애가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율 20% 끌어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오늘 내일 당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전 투표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예. 많은 시도민들께서 사전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사전 투표하게 됐습니다. 사전 투표를 해달라고 여야 주요 정당의 대표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사전 투표가 모두 여야 모두 유리하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층이라고 보고 있는 젊은 층이 선거 당일보다는 이렇게 좀 토요일 낀 이럴 때 사전 투표하면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13일 날 투표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이 사전 투표일 8일, 9일 이틀 동안에 좀 더 투표를 많이 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토끼들을 사전 투표에 많이 불러내야 한다. 여야 정당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투표를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위론적으로 투표는 많이 참여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논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내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근데 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대세론이 확산되니까 약간 기존의 지지층이 이완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잡아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2030 세대의 투표를 높이는 게 본인들한테는 전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 북미 정상회담 때는 사전에 투표 다 해놓고 거기에 몰입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야당에는 또 이 북미 회담의 영향을 오히려 받아서 나중에 그 안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고, 내지는 또 찬성해 본인들의 지지에서 뭐 여권 지지로 바뀔까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샤이 보수들이 어쨌든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이 기존의 그 샤이 보수층이 좀 투표장으로 나오는 것, 그거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이제 공표가 금지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당이 압승할 것이다. 그야말로 역대급 압승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투표율이 혹시 낮아질까 봐 걱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야 입장에서는 각각 계산법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투표율을 올리겠다. 결국은 자기들의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겠다 이 뜻인데요. 사실은 지금 투표율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느 당이 유리하다고 좀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별 투표율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예. 현재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부동층이 아직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이 좀 우세한 상황인 건 틀림없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은 긴장을 해서 최대한 지지층을 결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여권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 뭐 무난하게 승리하겠거니 하고 그 지지층들이 투표 안 할까 봐 또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사전 투표율이 오늘 꽤 올라가는 건 여야 전체가 지금 투표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충성도가 강한 지지층과 당원들이 일단은 열심히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투표를 한 다음에 이분들은 다른 투표 안 한 분들에 대해서 투표하라는 이 독려 운동을 또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예. 사전 투표율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체크해봤는데요. 2시 기준으로 5.39%입니다. 그 정도면 높은 겁니까? 높은 겁니다. 한 231만 명 정도 투표하셨는데요. 보니까는 예년의 투표, 특히 이제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도 한 1.7배 정도 높다고 하거든요. 예. 2014년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율이 11.49%였어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20% 내지 한 18, 19%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내일까지 투표하면. 그렇게 현재 판단됩니다.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 지난해 대선 때 같은데 말이죠. 대선만큼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대선 때가 예. 26% 정도 나왔죠. 26.06%였습니다. 26% 정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사전투표 하겠다는 사람이 28.1%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보면은 훨씬 높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전체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걸로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투표율이 3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냥 하고 나중에 원래 본 투표율에는 오히려 투표율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합해졌을 때 과연 지난번에 이 56.8%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거나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방송사들의 출구 조사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의 어쨌든 모집단이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전 투표율이 사실은 2013년 국회의원 재보선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전 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실시가 된 지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긴 압니다만 내일까지라고 하는데 몇 시까지 하고 어디에 가서 하면 되는 겁니까? 좀 설명드릴까요? 전국 3,512곳 투표소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디 가서 하셔도 됩니다. 꼭 자기 해당 지역구 안 가셔도 되고 아까 주영긴 앵커는 요 앞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웬만한 주민센터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디가 가장 가까울지 찾아보시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시거나 선거정보 앱 보시면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 아실 수 있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실 때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구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기표한 뒤에 그 자기 지역구로 보내려고 회송용 봉투에다가 투표용지 넣어서 이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예, 내일 오후 6시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계시는 곳에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데나 가시면은 사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 인증샷도 찍으신 다음에 SBS에 또 보내주시면은 뭐 투표 당일에 저희가 방송하면서 선거 방송하면서 여러분께 또 인증샷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찍으실 때 조심할 것도 있죠. 이렇게 엄지척한다거나 V자 그린다거나 뭐 3, 4 이렇게 특정 숫자가 나오는 정당 거 아니겠죠? 기호를 이렇게 연상케 하는 손동작은 좀 가능한 안 하시는 게. 네. 그다음에 예. 내부가 이렇게 보이면은 안 되는 거고요. 오늘 가서 물어봤어요. 투표소가 상당히 평화로워 보여서 혹시 이곳에 와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랬더니 절대 이 투표소 안은 찍으시면 안 돼서 그런 분들은 없다고. 다만 이제 기표소 안에서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그 기표한 것도 찍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예, 네, 우리 그런 비밀 부분들. 투표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사전 투표는 꼭 하시고요. 인증샷은 투표 마치시고 나오셔서 요즘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손등이나 이런데 그 기표를 한다고 하고 나온 다음에 그걸 이렇게 같이 그 사전 투표소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지하는 후보 포스터 앞에서 찍어도 됩니다. 이번에는. 이번엔 그렇게 해도 네. 됩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표 꼭 해서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상당히 요즘 복잡합니다. 지원 유세 한다고 했다가 다시 오늘부터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오늘부터 한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던데 어떻습니까? 나흘 동안 중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명분은 됐지만은 야 상대적으로 내가 나서니까는 야 이게 마치 문재인 대통령 대 홍준표 대표의 구도로 가니까 이 후보들이 묻힌다. 그래서 야 이럴 바에는 내가 유세 안 다니고 차라리 나는 공중전으로 이런 이슈 지원을 하겠다. 당사에 있으면서 그랬는데 뭐 결국은 후보들이 유세 요청을 해왔다. 노원병하고 송파울 후보가 유세 요청해와서 오늘부터 유세를 재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정말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해 본 적이 없다. 유세 중단 결정도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노원 송파의 요청에 따라 지역 유세를 재개한다. 실제로 요청했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강현재 자유한국당 노원병 후보가 페이스북에 마찬가지로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노원으로 오십시오. 한 발짝 떨어져 관망할 때가 아닙니다. 대표로서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야 주요정당 지도부 대표들의 오늘 지원 유세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대표부터 나가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의 지원 유세 장면 나갑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힘 주십시오. 이곳 호남에서 특히 큰 힘을 받아야 합니다. 호남의 온정주의가 아니라 호남의 김대중 정신, 평화주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호남의 기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정과
엄연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부터 노원 성과를 시작으로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유세를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접전 지역을 마지막 나흘 동안 돌아볼 예정입니다. 경남의 기초단체장들이 좀 흔들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경남도 방문을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결속해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전국을 다녀보면 바른미래당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또한 아직 우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봅니다. 절박한 마음, 낮은 자세, 처절하게 호소합시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에 다시 나선다. 어떻게 보세요? 일부 지역에서 후보들이 요청해서 나서는 건데 홍준표 대표가 나선다고 해서 저는 그다지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홍준표 대표를 오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나올 정도로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에 당대표를 맡고 나서 당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고 또 홍준표 대표의 언행이 여러 가지 빈축을 많이 샀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자유한국당을 멀리하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나선다고 한들 제가 보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냉정하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원들은 좀 결집을 해서 선거운동을 보다 활발히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당원 아닌 소위 말해서 부동층에서 표를 많이 얻어야 될 텐데 그런 데 있어서 어떤 확장성을 발휘할까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했는데 가시는 지역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 지금 송파하고 노원, 그러니까 배현진, 강현재 후보, 그 홍준표 대표가 영입한 후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의 해운대을 갔다가 부산 지역 한대는데 거기도 김대식 후보, 홍준표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최측근 인사죠. 네, 예. 네. 결국은 그동안에 홍 대표가 후보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들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지원 유세를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홍 대표보다는 본인들이 자기 색깔로 치르고자 하는 데가 더 많았던 거고 지금 가시는 데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영향력권 안에 있거나 홍 대표가 필요한 곳이에요. 결국 선거 이후에 당권에 다시 도전을 하든 아니면 어쨌든 보수 대연합을 하든 그 안에서 홍준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지역구에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선도 당선인데 당선 이후 그 선거 이후에 대한 포석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늘 사전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을 만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전 동료 투표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지역 얘기를 하셨는데 홍준표 대표 마음속에는 말이죠. 경남 지역 선거 결과를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경남 지역 선거 결과를 갖고 본인의 거친 문제와 좀 연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남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경남은 이겨야 된다. 내가 경남지사도 했고 그래서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네 곳은 우세하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우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하고 부산하고 충청 해볼 만하다. 그랬는데 경남의 지금 밑바닥 분위기는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로만 보면 이 우세하다는 홍 대표의 말씀이 그다지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홍 대표 입장에서는 경남마저 잃게 된다면 지방선거 후에 본인의 입지는 굉장히 좁아듭니다. 이미 본인이 지방선거 후에 어떤 당권을 다시 노리고 그런 포석에서 일부 지역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 전에 홍 대표와 가까이 있던 의원들도 지금 홍 대표하고 상당히 지금 멀어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남을 잃고 지방선거 결과 상당히 안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오고
또 12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도 참패한다면 홍 대표는 그야말로 이제는 민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심에서 홍 대표를 굉장히 아마 배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원 유세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제1야당의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에 다시 나섰다. 이 부분이 앞으로 남은 닷새 동안 또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어제 오후에는 이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여배우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SBS 저녁 8시 뉴스에서도 이 내용이 나가는데요. 일단 이 녹취록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난 다음에 세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랑 여기서 오랫동안 만났어요, 저랑. 오랫동안 만났는데, 이재명이가 우리 쪽 사이드다 보니, 민주당이다 보니, 그리고 한 15개월을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만났죠. 내가 이재명 씨 정신 차리라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고 내가 페이스북을 쓰니까 이재명이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한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누나 그러면 누나가 아니라고 해. 그러면 네가 좀 써줘. 그래서 걔가 문장까지 주진우가 문장까지 불러줘가지고 이재명호가 아무 관계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호를 해줬으면 내가 남자라면 내가 이재명이라면 김부선 씨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그때 참 당신한테 신세 많이 졌다. 내가 또 충격적인 건 김부선이 허언증 환자라고 했어요. 정신병자라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일단 여러분께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목소리 들려드렸습니다. 이 세 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한 대목이요. 일단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는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 선거를 옐로우 선정적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근거를 대야지 주장을 자꾸 대지 마라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수희 기자 보시기에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이 도정 능력을 그 자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실관계들은 좀 드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무리했다고 했던 대목은 김명환 그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그동안에 다 나왔던 얘기였는데 예. 거기에서 지금 더 진전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녹취록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녹취록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좀 새로운 얘기를 가지고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제3의 후보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신빙성을 두고 봐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다른 선거의 쟁점들이 묻히고 있는 부분들은 과연 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제 그런 좀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팩트는 확인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새로운 게 아니고 그 다른 부분을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더 진전된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기 기자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이 모든 다른 사안들, 정책이랑 공약 이런 부분들을 다 덮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관계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설왕설래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지만 일단락된 것은 정말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였구나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김부선 씨가 이야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그랬는데 지금 녹취록도 나오고 사진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또 김부선 씨의 저런 녹취록 내용을 보면 단순히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관계라기보다는요.
이재명 후보의 정직성,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도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민과 국민을 속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떤 쟁점보다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정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서 이명박 대통령 뭐 이야기를 많이 했고 결국은 예. 지금 뭐 아직도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지금 검찰 수사 결과도 나와 있는 이 문제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정직성의 문제인데 과거에는 국민을 좀 속여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다시 그 관계가 진실이라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태도는 경기도민을 속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지사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진실이 드러났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네거티브가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어제 상황이 사실은 김영환 후보가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고요. 이재명 후보는 분명한 것은 주장을 하지 말고 근거를 대라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반드시 대응할 것이다.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 상대로 이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이 녹취 파일이 시민일보에 의해서 공개가 됐고 또 하나 이것이 기사를 써야 되겠다고 많은 기자들이 생각하게끔 만든 게 유명 작가죠. 공지영 씨가 SNS에 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이 오늘 아침에 공지영 씨 SNS에서 이 글을 찾아보려 했더니 찾기가 어려웠다,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지영 작가가 혹시 이 글을 삭제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하여튼 올린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주진우 기자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 기자 맞죠? 맞습니다. 이수기 네. 기자 후배 네네. 기자고요. 저하고 같은 종씨네요. 예. 차기 대선 주자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지만 이재명 시장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진우 기자와 이야기 중에 그 의견을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진우 기자가 정색을 하면서 김부선 씨하고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얼핏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럼 그게 사실이야 하고 물으니까 주진우 기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고 있어 하고 대답했고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던 기분이 든 걸 기억합니다. 김부선 씨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냥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부선 씨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힘내십시오. 저는 아직도 봉우리 높은 이 마초의 산들이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글이 처음에 올라왔었고요. 또다시 공정 작가가 올린 글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공정 작가가 또 올린 글을 보면 현재부터 그리고 오늘 밤부터 더 심하게 저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거라 예상합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 괜찮아요. 기도 많이 했었고 주진우 기자에게 미안한가? 도 많이 생각했고 늘 듣던 욕을 제 사생활까지 합쳐 또 듣겠구나 하는 각오도 했습니다. 이혼한 상처가 왜 여러분들께 비난받아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이 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김영환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했던 주진우 기자가 중간에서 뭔가 어떤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사실이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공지영 작가가 자신의 SNS에 이 글을 갖다가 거론하게 된 배경도 직접 밝혔습니다. 그 최근에 주진우 기자와 김부선 씨의 녹취록을 들었다. 2년 전 얘기가 떠올랐다.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느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다 부인을 하고 있었다. 김부선 씨가 허언증 환자로 몰리고 있는데 그냥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배경을 밝혔습니다. 예.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 소속의 기자고 뭐 많이 유명하죠. 뭐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또 많이 유명한데 말이죠. 네. 이른바 낙검수 출신들. 네. 예,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회사 시사인 내부는 어떻습니까? 편집국 지금 시끌시끌하죠.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분들이 막 연락하셔서 왜 쉴드 치고 그랬느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왜 보호해 줬느냐? 예. 그리고서는 그
구독을 끊기도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저도 이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회사 차원에서 개입한 게 아니라 기자가 그 누님들 그야말로 누님들의 이제 부탁을 받고 뭔가 이렇게 개입하면서 도움을 주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김영환 후보가 이제 얘기했던 게 주진우 기자가 이재명 후보의 부탁 내지 사주를 받고 김부선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도록 했다. 이거는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은 이 부분은 김부선 씨가 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상황이 되자 그 아는 선배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이 선배가 나는 이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소송에 대해서 잘 아는 후배가 있으니까 소개해 주겠다 해서 주 기자하고 연결을 해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한 거고 처음 개입을 한 거는 오히려 김부선 씨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된 거지 이재명 후보의 초계 요청을 받고 한 건 아니라는 거는 그 내부에서 좀 공유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이게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은 다만 좀 그 분명히 내용을 해야 될것 보면 주진우 같아요. 기자가 이재명 후보 측하고도 연락을 했다. 이거는 그렇죠. 또 맞는 거죠? 당연하죠. 확인을 하려고 예. 아마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본인한테 이와 관련해서 취재가 왔었다라고 그 인터뷰에서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선후가 그렇게 된 건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재명, 김부선 두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왜 안 좋아졌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는 뭐 본인들이 밝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자가 지금 이게 개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역할을 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 선후 관계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어디 언론사 소속의 기자가 어떤 이른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에 그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한다면 적어도 조직원으로서 조직에다가는 자신의 입장, 팩트, 사실관계는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남녀간의 문제에 지금 남녀간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후배 기자가 들어갔던 거는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좀 선을 그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희 의원님 뭐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지만 발단은 우리 이수기 선임 기자 말씀대로 김부선 씨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해서 그분이 주진우 기자한테 좀 중재 좀 해봐라 했는지는 몰라도 주진우 기자가 결국 이재명 후보 측에 연락을 하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별 관계 아닌 거로 뭐 이렇게 사실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별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 이상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주진우 기자는 입장을 어느 정도 밝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도덕성의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주진우 기자가 진실을 밝히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주진우 기자 그동안 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 활동도 하고 기사도 썼는데 이것도 저는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본인이 아는 걸 밝혀야 경기도민이 투표를 앞두고 선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고 그 밝히는 건 반드시 진실이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께서 뭐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재명 후보의 양심은 알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양심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진우 기자가 분명한 자신의 입장, 전후 관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뭐 당사자인 김부선 씨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짐작은 됩니다만 김부선 씨가 만약에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들고 오히려 말이죠. 하여튼 먼저 말씀하셔야 할 분은 김부선 씨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제 3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녹취록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거의 당사자는 두 분이시니까 두 분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기자는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나도 이렇게 기자 출신이시니까 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뭔가 취재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도 있고 이거 좀 알아봐달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뭐 과도하게 개입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좋은 의도로 시작한 부분에 이렇게 휘말려서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다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오늘 올린 글이 있는 모양이죠. 그 글을 삭제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좀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공지영 작가가 오늘 올린 글. 저분 분명히 확인된 내용이죠. 누군가가 제가 글을 내리고 튀었다라는 말을 조직적으로 퍼뜨린다고 합니다. 왜들 이러세요? 당당하게 팩트로 겨룹시다라고 공지영 작가가 거듭 자신이 어제 올린 글은 사실이다라고 팩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을 오늘 올렸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반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전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옆엔 아내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배우와의 스캔들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보시면 다 압니다. 주장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거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